자, 이제 65번부터인가요? 65번이나 66번은 중요도가 조금은 낮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로 좀 봐두는 정도고요. 65번은 근데 이런 형태가 과거에 다 출제는 됐던 것들입니다. 이런 형태로 출제는 됐지만 그렇게 중요도가 높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1번에 민간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주택금융을 취급하고 있다. 옳은 말이죠.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주택금융의 대표적인 기금이다. 맞는 말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작년 7월 달에 처음 생겼어요. 이제 처음 생겼다기보다는 이제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이 바뀐 겁니다.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주택금융을 취급하고 있다. 지금 주택금융 취급하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전세나 주택 선분양 등은 비공식적인 주택금융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전세를 안고 내가 집을 사면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의 돈을 융통은 한 거죠. 그 다음에 선분양도 선분양을 하게 되면은 계약금, 중도금 들어오죠. 건설업체 통장으로. 그것이 바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받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을 융통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공식적인 주택금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권의 민간주택금융은 우리 은행이 담당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말도 안 되죠. 자, 이게 왜 이런 지문을 썼는가 하면은 위에 주택도시기금 있죠. 위에 주택도시기금의 관할 주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근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걸 다 이 기금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중에 일반 총괄수탁기관이 우리 은행이고요. 총괄수탁기관이. 그리고 일반 수탁기관이 뭐 신한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서 이제 일반 수탁기관이에요. 여러분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다 가입하고 계시나요? 어느 은행에 가입하시나요? 우리은행이고, 우리은행 총괄이니까 신한, 또 우리은행 외에 하나은행, 신한은행, 뭐 농협 이렇게 하는 데가 다 일반 수탁기관이에요. 그 일반 수탁기관에서 그런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것들을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66번입니다. 토지 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 자본의 비율에 따라 집약적 토지 이용과 조방적 토지 이용으로 나뉘죠. 집약적 토지 이용은 위로 많이 올린다 생각하면 돼요. 조방적은 층수가 낮아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약 한계란 투입의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일치되는 선까지 투입이 추가되는 경우에 집약도를 말하고요. 이때가 가장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죠. 이윤이 극대화되고요. 이러한 상태는 이제 수입이 제일 높아서 그 밑에 이제 요거하고 비교되는 거죠. 그 조방 한계하고. 조방 한계는 이제 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산출밖에 없는 집약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밑에는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은 거예요. 3번은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으니까 이윤이 제로죠. 근데 2번은 이윤이 극대화된다 그래요. 그런 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그 위는 2번은 토지 이용의 상한선이라 하고요. 3번은 토지 이용의 하한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산업 경영이라도 그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특별한 이익을 입지잉여. 위치가 좋아서 남는 이익이죠. 입지는 위치로 해석하면 되고요. 잉여는 남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입지 조건과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같은 경우라면 입지 잉여는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생긴다. 틀렸죠? 이거는 산업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치의 토지가 모든 산업에게 똑같은 장소, 입지 잉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67번입니다. 자, 67번은 부동산 관리는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에 나눌 수 있다. 다음에 부동산 관리 업무 중 법적 관리에 속하는 것으로 짝지은 것은, 자, 이 법적 관리는 주로 권리 측면, 그리고 계약, 예약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법적인 측면이죠. 근데 그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니은처럼 그냥 도난 방지 대책이 아니라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이죠.
토지도난 방지 대책은 법적 관리에 속하죠. 그래서 니은하고요. 그다음에 지목 변경 등 이용 가치 개선 이런 것도 법적인 측면이죠. 지목을 변경하는 거. 그다음에 권리 관계 확인 및 조정에서 니은, 디귿, 리을이고요. 기억은 경제적 관리에 속하는 거고 미음, 보전하는 거는 현상 유지죠. 네, 이거는 기술적 관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68번은요.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이게 원래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출제됐는데요. 이게 5번 지문이에요. 5번 지문. 감정평가사 시험에 지금 재산관리라고 번역이 돼 있죠. 그 안에 영어 단어가 뭐예요? 그게 property라고 돼 있죠. 이게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거든요. 영어 단어 이 property라는 단어는 부동산이라는 데 초점을 맞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번역하기를 재산관리라고 돼 있죠. 이게 우리 시험에서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한 번은 재산관리로 번역됐고요. 한 번은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번역이 되든 재산관리 이렇게 번역되든 어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요? 그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어서 요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하면은 요거는 이 부동산의 운영 수익 극대화죠. 운영 수익 극대화. 근데 자산 관리는 뭐예요? 1번 지문의 자산 관리는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하는 관리죠. 자, 요것도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출제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관리하는 자산 부채의 종합 관리는 자산 관리고요. 밑에 5번의 재산 관리는 자, 이게 틀렸는데 부동산의 운영 수익 극대화 정도인데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시설 사용자나 사용과 관련한 타 부문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것은 시설 관리요. 시설 관리.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다음에 2번 자가 관리 방식은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 그렇죠. 내부 사정이 외부로 잘 유출이 안 되죠. 다음에 3번에 부동산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후 처리하면 고비용의 지출, 임차인의 불편등을 야기하므로 예방적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게 예방적 유지하고 그다음에 사후적 대응적 유지하고 그다음에 정기적 유지가 있다면 예방적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하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죠. 가장 큰 장점과 가장 큰 단점을 얘기한 겁니다. 혼합관리의 가장 큰 장점은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거고 가장 큰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69번입니다. 자, 이거 부동산 관리 방식별 장단점. 지금 최근 10년간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는 이런 장단점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부동산 관리에서는 그 다음이 68번이고 그 다음이 67번이에요. 출제된 유형이 69번이 제일 많이 출제됐고 그 다음이 68번이에요. 그 다음에 70번은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난이도도 안 높아요. 이거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지만 이런 형태가 출제가 되면은 아주 쉽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69번을 먼저 보면 1번에 자가관리 방식은 전문적인 계획관리가 곤란하므로 시설물의 노후화를 촉진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관리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위탁관리 방식에서 관리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 부실한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요거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위탁관리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게 믿고 맡겼는데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을 때가 문제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맞죠? 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고요. 다음에 5번은 위탁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다. 이건 자가관리의 장점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70번은 비율 임대차 임대료 계산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본 임대료가 120이고 매월 매출이 8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8%가 추가 임대료죠. 근데 어떤 달에 매출액이 1,500이라면 700만 원을 초과했죠.
그러면 120만 원 기본 임대료에다가 플러스 700만 원 초과한 것에 5%죠. 8%죠. 8%. 0.08이죠. 0.08이면 87이 56이니까 176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71번은 부동산 개발에 대한 것이죠. 자, 이 개발에 대한 것은 지금 요 71번 하고요. 그 민간 개발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71번, 72번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72번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이런 개념 구분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75번 민간 개발 방식 있죠. 그 다음에 올해는 LQ도 지금 출제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LQ가 출제된 지가 좀 오래돼서 73번도 올해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71번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자, 이거 기억이 나오죠. 기억.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이란 뭐뭐란 하잖아요. 뭐뭐란 할 때 뭐뭐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요게 틀렸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됐던 거고요. 기억이.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그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란 무엇을 공급하는 것 이렇게 와야 돼요. 공급하는 것. 무엇을 공급을 해야 돼요. 공급. 개발이란 공급하는 것인데 여기에 뭐는 제외한다? 시공은 제외한다. 이렇게. 자, 왜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왜 공급을 한다는 게 이제 택지를 공급할 수도 있죠. 그럼 택지 공급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택지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개발의 종류가 이제 크게 우리 이미 다 했어요. 여러분들 택지 개발도 개발이죠. 개발된 택지에 뭐를 지어서 건물을 건축해서 공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리모델링 같은 것도 들어가요. 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 것도 공급이라고 봐요.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도 개발로 본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야에 일손이 딸리면은 하청을 주죠, 하청. 하청을 주는 거는 그 공사만 하는 거지. 공사만 하는 거잖아요. 공급 주체는 누구예요? 나죠, 나는 하청조가 누구 보고 일 좀 해주라 하는 거는, 그 시공하는 거는, 그는 그 일만 할 뿐이고, 공급 주체는 저죠. 그래서 시공하는 거는 제외예요. 공급 주체는 제가 공급 주체예요. 그렇게 시공하는 것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궁극적 목적은 아니죠.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결국 이제 디귿, 리을, 미음이 모두 옳은 건데요.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맞죠? 개발업자마다 뭐가 다를 수 있어요?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과, 토지 이용 규제는 공법적인 측면이죠. 소유권 관계와 같은 것은 사법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관계 같은 데서 나타나는 위험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민원 넣는 거라 그랬죠. 민원. 공사하는데 소음 들린다, 먼지 날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법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는 공법적인 것은 뭐 건폐율 규제를 제대로 지켰나 안 지켰나, 주차장 대수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설비를 했나 안 했나 이런 걸 다, 이런 건 이제 공법적인 측면이죠. 다음에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법, 경제,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포함하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죠. 결국은 돈입니다. 법적인 타당성 분석도요, 결국은 돈으로 넘어가죠. 왜냐하면은 제1호 때도 법적으로는 원래 안 되는 거였죠. 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법적으로 통과됐죠. 법적으로 통과시키면서 내세운 조건이 뭐예요? 활주로 방향을 3도 트는 거예요. 활주로 방향을 3도 트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롯데가 부담하고. 결국은 뭐예요? 법적으로 통과되면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비용이. 법적으로 통과되면서. 자, 그러면은 그거는 결국 돈의 문제라는 거죠. 예, 그리고 밑에 파다 보니까 지하에 지하수 막 새고 있죠, 지금. 지하수 새고 있으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것도 뭐예요? 결국 돈의 문제죠.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결국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으면 개발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란 얘기예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72번은 부동산 시장 분석 및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시장성 분석이네요.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은 GCC 탓할 때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GCC 타투. 시장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 맞추는 거고, 협의의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죠. 시장 나온 수요 공급, 수급 분석하는 거예요. 특정 부동산의 수급 분석이에요. 특정 부동산의 수급 분석, 수요 공급 분석이 시장은. 근데 내가 아파트를 개발하는 사람이면 아파트의 수급 분석, 오피스텔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오피스텔 수급 분석, 그 특정 부동산의 수급 분석을 하는데, 시장성 분석은 내가 개발하는 그 대상 개발 사업이죠. 대상 부동산. 내가 개발하는 그 대상 부동산이 얼마나 잘 분양될지, 임대될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임대 또는 매매 가능성. 그 주변의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요거 경쟁력 분석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에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장성 분석이라 해놓고는 특정 부동산에 관련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 시장 분석을 써놓고 있죠. 1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의 시장 분석은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입니다. GCC를 다 합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죠. 자, 이 시장 분석은 보통은 개발 사업 착수 전에 하는 거예요? 후에 하는 거예요? 보통은 전에 하죠. 전에 하는데 후속 사업이 있을 때가 있어요. 후속 사업. 후속 사업이 있을 때에는 또는 계속적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거 계속 하나마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후속 사업이 있을 때에는 사후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분석은 부동산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추세를 연구활동을 말한다. 자, 이것도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에요. 2번, 3번은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인데 여기는 이제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죠. 이 경제성 분석에서 말하는 요 타당성 분석이 뭐 하는 거예요? 타당성 분석은 뭐 하는 거예요? 구체적 수익성을 보는 겁니다. 수익성을 본다는 거는 이걸 보는 거예요. 수익성이 있냐 없냐 보는 거는 순순해 보는 거예요. 순순해. 순현가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내부 수익률이 요거 수익률보다 큰지 작은지, 요거 보는 게 이제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0보다 크면 수익성이 있는 거예요. 요거 수익률 만족시키고 더 남으니까. 눈 뜨세요. 1. 요거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그러면은 수익성이 있는 거예요. 요거 수익률보다 크면 수익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눈은 다 뜨고 계셨어요. 눈은 뜨고 있는데 이제, 초점을 잃은 표정이에요. 초점을 잃은. 자,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하면은 요거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료가 필요하죠. 정보가 필요하죠. 그걸 여기에서 수집해서 이쪽에 제공하는 거예요. 각종 정보를 이쪽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시장 분석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 3번의 부동산 시장 분석은 부동산 의사결정을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죠. 경제성 분석이 의사결정합니다. 이게 최종 결정은 투자 분석에서 하니까 여기서 최종 결정을 하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 동향과 추세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추세를 연구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수익이 있는가 이게 바로 뭐예요? 타당성 분석, 수익성 분석하는 거죠. 수익이 있냐 없냐 이거 맞고요. 그다음에 공실률은 임대 대상 부동산이 임대 기간 중 임대되지 않은 기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맞죠? 이게 이제 뭐 10달 중에 한 달은 비어 있다. 그러면 이제 10% 공실이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73번은 LQ는 지금 A 지역 부동산 산업의 입지 개수잖아요. 자, 이거 나오면은 이거 굉장히 쉬워요. A, B, 그러니까 부동산, 기타, 전체, 전국 이렇게 쓰면 여기가 200, 300, 500인가요? 200, 300, 500. 여기는 400, 300, 700. 여기는 600, 600, 1200이죠. 자, 여기서 A 지역의 부동산업의 LQ 요거 하는 거죠. 항상 전국의 전체는 항상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필요한 숫자를 일단 동그라미에 치면은 이건 항상 필요한 거고, 요거는 A 지역의 부동산 LQ니까 요 두 숫자를 대각선으로 하는 사각형을 그으라 그랬죠. 그래서 요 사각형의 내 기퉁에 있는 숫자가 필요하다 했고, 자, 이걸 구할 때 1200분의 500분의 600분의 200 이렇게 해도 되고 1200분의 600분의 500분의 200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AB 전국이 이쪽에 있든 AB 전국이 이쪽에 있든 관계없다 그랬죠. 근데 계산하기 쉬운 쪽으로 하면 되죠. 1200분의 600분의 500분의 200이 더 쉽죠. 1200분의 600이 50%니까 50% 분의 맞잖아요. 500분의 200 하면은 40% 이렇게 끝났죠? 그럼 0.8 됐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번은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매수는 이제 매수 수용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환지 방식은 땅을 교환하는 방식, 이 도시개발 사업에 많이 적용되죠. 이거는 공법에서도 좀 언급되는 것들이죠. 1번의 매수 방식은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방법으로서 권리 소멸형이라 할 수 있다. 맞죠?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사라지게 되니까요. 그다음에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매수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적용된다. 맞죠? 요거는 이제 땅값이 비싸니까 매수 방식으로 하기엔 좀 돈이 많이 드니까 벅찬 거죠. 그다음에 매수 방식은 매수 대금 또는 보상금 산정 시 개발이익을 배제하며, 환지 방식은 감보에 의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감보 들어보셨죠? 감보 또는 감보율, 토지 부담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택지 개발에서 환지를 할 때 택지 개발을 하면 땅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감보를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이 혼합된 방식을 혼용 방식이라 하고요. 5번이 틀렸나요? 환지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이게 틀렸죠. 매수 수용 방식이죠. 틀렸습니다. 다음에 75번은 민간 개발 방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자체 사업이 적합하다. 자기가 직접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개발 신탁 또는 토지 신탁에서는 신탁 회사의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신탁 방식에서는 신탁 회사의 소유권을 넘기면 자기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죠. 토지 소유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죠.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맞죠?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제 토지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제 사업위탁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자금까지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해서 공사비를 부담해서 공사를 해서 나중에
뭐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든가 아니면 공사비를 대물 변제로 하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다음에 4번에 컨소시엄이 뭐예요? 컨소시엄. 보통은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합하다 그러죠. 이 컨소시엄은 둘 이상의 법인이 연합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기술 보안 측면에서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설계를 잘하고요. 어떤 회사는 시공을 잘해요. 어떤 회사는 분양을 잘합니다. 이러면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한데 힘을 합치는 거죠. 이러면은 개발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그랬죠.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 주체가 힘을 합치다 보면은 이해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5번은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형질 변경 등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 개발 방식이고요.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고, 다음에 이제 76번 지대 및 지가 이론인데요. 자, 이게 지금 76, 77, 78 이게 지대론이지 않았습니까? 지대론이 조금은 그래도 도시 성장 구조론이나 이거보다는 많이 출제된 편인데요. 지대론이 어렵습니까? 지대론이 어떤 점이 어렵나요? 다 외울 거라서요. 이게 외운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일단 지대가 단어 뜻이 뭐죠? 땅이에요. 땅 사용 대가예요. 땅 사용 대가잖아요. 토지 임대료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 전후 맥락이나 배경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대론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사용 대가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그게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대론이 원칙적으로 농경지 지대론이에요.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일단 농경지 지대론이다를 생각해야 돼. 농경지.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땅은 비옥한 땅이 있고 어떤 땅은 척박한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옥한 땅을 사용할 때는 대가가 많겠죠. 척박한 땅은 적겠죠. 그리고 위치에 따라도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릴 때 제가 저희 집에서 저기 농사 짓던 땅이 아주 위치가 안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시내에서 버스 타고 들어가서 통작했어요. 통작. 저희 아버지가 통작했어요. 통작. 통근경작. 이 통작이 통근경작이에요. 출퇴근. 그러니까 저기 시골에 면 단위에 이제 논이 밭이 있는데, 가수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수집 아들이라면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별로 위치도 안 좋은 이상한 곳에 있는 가수원인데, 자, 근데 버스 내리고도 15분 이상을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농사 짓기 불편해요. 그런 땅은 별로 지대가 높지 않은 거죠. 그런 걸 저 새를 놔도 별로 높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농경지 지대로 있는데 이게 시절이 벌써 언제적인가 하면 200년 전이 200년 전. 200년 전 유럽이에요. 이 배경을 생각하는 게 우선이에요. 우선.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니까 아무 생각. 200년 전 유럽 물론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생각을 하면 그때가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그 농사 짓는데 나온 얘기가 차액지대는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비옥도 이 하나 나올 수 있잖아요. 농경지니까. 근데 위치지대 말에서 벌써 나오잖아요. 이 말에서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지대가 달라진다. 이 이론은 이게 도시가 있으면 주변에 농사를 지으면 평평한 곳이에요. 평평한 곳. 이게요. 유럽에 한번 가보세요. 저도 안 가봤지만 별로. 근데 한 번은 가봤어요. 저도. 근데 이제 렌트가 아니고 영국에 있는 차를 배에 싣고 벨기에로 가서 이게 프랑스 이렇게 돌아다니게 직접 운전하고 갔거든요. 운전하고 갔는데 정말 평평해요. 평평해요. 거기에서는 날이 흐리면은 이게 방향을 분간을 못해요. 이게 산도 없고 강도 없으니까. 강이 있어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이 있으면 저 산이 보고 이제 저기가 무슨 산이구나 무슨 산이구나 알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평평해요. 그러니까 이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방팔방 평평하고 산도 없고 강도 없고 비옥도도 똑같은 곳에 농사를 지으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도시로 수송하는 수송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송비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질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송비 절약분이에요. 수송비 절약분. 도심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절약될 거 아니에요. 수송비가 절약되는 만큼 지대는 커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비옥도가 높을수록 지대는 커진다 이렇게 되겠죠. 비옥도가 높으면 생산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생산물에서 뭐는 빼야 돼요. 생산비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한테 주려면은.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뭐까지 빼서 수송비까지 빼야 돼요. 수송비. 그러고도 남는 게 뭐다? 남는 게 지대. 이게 잉여라는 거 아니에요. 남는 거니까. 그리고 이윤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이론은 고전 학파라 그래. 200년 전에 나온. 얘네들은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잉여죠. 이 고전 학파는 지대를 뭐로 봤다고요? 잉여로 봤어요. 잉여. 자, 여기 외울 거 뭐가 있어요? 다 외우는 거 이게? 외울 거는 지대밖에 없어요. 지대. 토지 사용대가. 그치 200년 전 유럽을 생각하시라고요. 아, 지대가 비옥도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옥도 높은 땅은 이게 많이 나올 거고 많이 나오면 똑같은 생산비 수송비라 해도 이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리가 다르면 이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수송비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이론은 보세요. 비옥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게 줄어들다 보면은 생산비 수송비 빼고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남는 거 없을 수 있죠. 그다음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은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지대가 뭐가 되는 땅이 있을 수 있다. 지대가 0이 되는 땅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이론은. 그래서 이 이론들은 한계지 최열등지에서는 뭐가 된다? 한계지 최열등지라 그래. 그거를 최열등지 이런 데서는 지대가 0이 된다 그래요. 지대가 없어요. 근데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가본 거죠.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절대지대.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봤더니만 지대가 없는 땅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대는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여기에 생산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농민이 1년간 먹고 살 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식이 예를 들어 5마리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럼 그거 빼면은 지대가 0이 된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아주 고상하게. 근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들이 이 중에서 일부를 가져간다는 거죠. 이 중에서 일부를 가져가요. 5마리는 있어야 1년을 먹고 사는데 그 중에서 한 2마리 가져가 버리면은 봄이 돼버리면 어떻게? 봄이 되면은 양식이 떨어지니까 굶고 초근 목표해야 되잖아요.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뺏겨 먹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져가는데 요게 무슨 지대라는 거예요? 요게 절대지대. 토지 소유자가 이런 땅에는 원래 지대를 가져가면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큼을 가져가 버린다고요. 그러면은 농민들은 굶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춘궁기 때. 뭐가 현실이에요? 지대가 없는 땅이 많아서 농민들이 전혀 굶지 않고 1년간 잘 먹고 살면서 다시 농사 짓고 다음 연도에도 배고울지 않고 사는 그런 사회예요? 아니면은 굶어 죽는 게 나타나는 게 현실이에요? 굶어 죽는 게 현실이죠. 이런 경우에 지주들이 그냥은 땅을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냥은. 이런 땅에서도 뭐를 요구한다고요? 지대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최열등지 한계지에도 뭐가 존재해요? 지대가 존재해요. 이 이유는 사유재산제를 허용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뭐가 발생한다 그래요? 지대가 발생하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이게 절대지대예요. 됐나요? 여기서 암기할 거 있나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암기할 거 없어요. 이 고전학파 이게. 고전학파는 잉여로 남는 건데 남는 게 없는 땅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절대지대에서는 남는 거 없는 땅 없다. 전부 다 지대가 있다. 전부 다. 지대가 없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일단 차익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주로 여기서 출제됐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단대무. 이건 대신에 이제 여기는 수학 체감의 법칙을 가정했다 그러죠. 왜 수학 체감의 법칙을 가정해요? 이것도 이해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자, 보세요. 요런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제일 비옥한 땅이에요. 만약에요, 얘가 수학 체감의 법칙이 발생 안 하면 요것보다 덜 비옥한 땅을 농사 지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농사 지을 때, 두 사람이 농사 지을 때, 세 사람이 농사 지을 때, 사람 투입하면 투입하는 만큼 계속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요 밑에 비옥도를 농사 지을 이유가 없죠. 수학 체감의 법칙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계속 생산 요소를 투입하면 생산물이 계속 늘어나면은 이거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요 비옥도가 더 낮은 땅 농사 지을 이유가 없죠.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 발생해. 이제 한 사람 넣고 두 사람 넣고 세 사람 넣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생산량이 늘어나겠지만 10사람, 20사람 계속 넣는다고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한 사람 더 넣는 것보다는 비옥도가 요거보다는 낮지만 그 다음 땅에 농사 짓는 것이 차라리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넣다 보면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비옥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적용해야만 되지, 안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땅으로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됐나요? 이해 다 됐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론은 뭐를 가정을 했다 그래요? 수학 체감 법칙을 가정한 거예요. 그럴듯한 거잖아요. 수학 체감 법칙. 이런 걸 가정해서 또 비옥한 농지는 한정돼 있다고 본 거죠. 비옥한 토지가 무한정 있으면은 그 비옥도가 낮은 땅을 농사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장한 게 이거고, 그다음에 입찰지대는 이 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이에요. 지금 농경지 지대론이라고 했잖아요. 요 이론을 발전시킨 게 입찰지대고요. 발전시켰다는 얘기는 이제 도시의 발전식, 도시. 여기는 농경지인데 여기는 도시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주상공이 나와야죠. 주상공이, 도시니까. 맞잖아요. 발전시켰으니까 더 나중에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주상공, 도시니까 주상공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입찰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경매 붙이는 경매. 경매에 참여해서 제일 높게 써내는 사람이 낙찰받는 거죠. 자, 그러면 낙찰받으려면 제일 높게 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일 높게 써내는 지대를 입찰지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높게 써내버리면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남는 거 없어요. 그러면 이 입찰지대의 의미가 뭐예요?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고, 얘 뜻은 지불하고자 하는 어떤 토지 사용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고, 이 최대 금액을 실제로 지불해버리면은 초과 이윤이 없어요. 대신 정상 이윤은 있겠죠. 이 뭔 소리예요? 여러분들 낙찰 받으려면은, 경매해서 낙찰 받으려면은 내가 써낼 수 있는 최대한을 써낸다는 거는 어떤 금액 써내야 돼요?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금액 써내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지금 발품 판 것도 있고, 시장에 가서 살 거, 그 금액 써낼 것 같으면은 그냥 시장에 가서 사면 되죠. 시장에 가서 사는 거를 감안했을 때 내가 발품 팔고 이런 게 비용을 감안해서 그거보다는 좀 낮게 써내야 그래도 정상 이윤은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낙찰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제학자 중에 이거 입찰지 이 지대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낙찰자의 비례라 그래요. 낙찰자의 비례. 써낼 수 있는 최대를 써내면은 낙찰은 받았죠. 낙찰은 받는데 남는 건 없는 거죠. 그런 지대가 입찰지대예요. 그러면 토지를, 도시 토지를 여기서부터 경매 붙이는 거죠. 경매 붙였을 때 누가 제일 많이 써내느냐? 제일 많이 써내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안쪽은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이렇게. 상업용이 제일 많이 써내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내는 금액의 차이가. 그래서 제일 안쪽은 누가 자리를 잡는 거고,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써내서 낙찰받는 거고, 여기는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써내서 낙찰받는 거고, 여기는 공업용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써내서 낙찰받는 거고, 이렇게 해서 토지 이용이, 도시의 토지 이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입찰지대요. 됐나요? 자, 그러면 자, 76번에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의 핵심을 두고 있다. 자, 요거는 신고존학파와 고존학파의 차이예요. 자, 지금 여기는 뭐만 말씀드렸어요? 고존학파만 말씀드렸죠. 고존학파는 이것저것 다 떼고 남는 게 지대라 그랬죠. 근데 신고전학파는 이제
이 사람들보다는 나중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공업 생산을 배경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업 생산. 이 배경을 생각해야 돼요. 이걸 이러면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 이해가 되면은. 공업 생산의 경우에는 보세요. 내가 공장을 차리거나 공장의 원료로 사용할 그 원료 생산하기 위한 농지 다 토지 소유자한테 빌려야 돼요. 공장 지으려고 그래도 땅이 필요하고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농지도 필요하죠. 그러면 이거 지주한테 지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내가 공장주예요. 공장주.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원재료를 장만하고 또 사람도 사다가 기계도 설치하고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요. 그럼 제품 제조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뭐를 붙여서 판매를 해야 돼요. 이윤을 붙여서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원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원가에 인건비 따져야 되죠. 토지 소유자한테 뭐도 줘야 돼요. 지대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기계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이게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 이때는 토지 소유자한테 주는 지대가 뭐라고요? 비용이라고요. 제품 제조하는 관점에서는, 이 공업 생산의 관점에서는 지대가 뭐라고요? 이 비용이에요, 비용. 이렇게 해서 지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원가가 올라가는 원가가. 원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요. 얘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제품 가격이. 비용이라는 점에서는. 근데 이쪽에서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생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지대가 올라가요. 시장에 갖다 파는 가격이 올라가면 남는 게 많아져요. 그죠? 반대죠. 이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업 생산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신고전학파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나오면은 맞추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비용, 고전학파는 잉여로 받고, 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했다 안 했다? 고전학파는 농업생산 관점에서 보고요. 농업생산 관점에서는 토지를 따로 생산 요소로 보는 게 편하겠어요? 안 보는 게 편하겠어요? 보는 게 편하죠. 농업생산은 토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의 자연적인 생산력이라든가 비옥도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농업생산에서는. 근데 공업생산에서는 자연적인 비옥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농업생산이 주된 관점인 고전학파는 노자토 이렇게 받고, 노자토. 그리고 토지의 무슨 성질을 강조하고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지대를 분류속으로 강조했고요. 다음에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지 않은 게 아니라 비용으로 파악했다고, 이 사람들은. 다음에 4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며 따라서 한계지 밖에서도 또는 한계지에서도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하는 거고요. 다음에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됐죠? 조금 전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길게 말씀드렸어요. 지대를. 이 정도면 완벽하게는 몰라도 이게 이 중에 5개 중에 몇 개는 골라내겠지 설마. 몇 개 골라내면 둘 중에 하나라도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제발 나왔으면 좋겠네. 좀 쉬겠습니다.